이건 지하철이 아니라 우주선 아닌가? 서울 지하철을 처음 탄 미국 CNN 기자와 독일 엔지니어들이 쏟아낸 찬사입니다. 이 놀라움은 이제 단순한 여행 후기를 넘어 미국 의회로 번졌습니다. 9,450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예산이 걸린 철도 사업에서 미국은 왜 자국의 자존심까지 꺾어가며 한국을 선택했을까요? 과거 한국은 미국과 일본의 기술 원조 없이는 기차 한 대도 움직이지 못하던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시속 300km로 달리는 기차 안에서 커피 한 잔, 흔들리지 않는 무결점 시스템으로 전 세계를 경악시키고 있습니다. 중국이 자본으로 유혹하고 일본이 역사로 설득할 때 한국은 오직 압도적 실제 하나로 승부했습니다. 50년에 걸쳐 조용히 그러나 무섭게 쌓아온 대한민국의 잭팟 시나리오. 그 소름 돋는 이면을 확인해 보시죠.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속보입니다. 미국 연방교통청 9,450억 원 규모 철도 사업을 한국 기업에 넘겨 CNN 자막이 전국에 깔리던 그 아침, 제 전화기는 단 1분도 조용하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커스 챔버스입니다. 미국 연방교통청에서 20년간 철도 조달 심사를 맡아온 수석 심사위원이에요. 그날 아침을 지금도 또렷이 기억합니다. 2024년 2월, LA 카운티 교통국의 최종 낙찰자 발표가 나던 날이었어요. 6억 6,369만 달러. 한화로 약 9,450억 원짜리 전동차 공급 사업이었습니다. 미국 서부 최대 규모의 도시 교통망을 책임질 열차를 누가 만들 것인가? 그 답이 공식적으로 발표되는 날이었어요. 낙찰자로 현대로템이라는 한국 기업의 이름이 호명되던 순간, 저는 심사위원장석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20년 경력. 저는 그 결정이 옳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데이터가 그렇게 말하고 있었고, 현장이 그렇게 말하고 있었고, 무엇보다 30년치 기록이 그렇게 말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미국은 달랐어요. 발표 다음 날 아침, 제 책상 위에는 서류 한 장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창원교통위원회 청문회 소환장이었어요. 출석 기한은 72시간. 이유는 단 한 줄이었습니다. 연방 조달 사업의 적정성 심사. 말은 점잖았지만 뜻은 분명했어요. 왜 하필 한국 기업이냐? 해명하러 나오라는 거였습니다. 소환장을 손에 들고 저는 한참을 창밖을 바라봤어요. 20년 동안 저는 이 일을 정직하게 해왔다고 자부했습니다. 숫자를 보고, 현장을 보고, 기록을 보고 결정을 내렸어요. 그런데 그 결정이 지금 의혹의 대상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부터 언론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케이블 뉴스 채널마다 자막이 깔렸습니다. 미국의 자존심을 팔았나? 연방심사위원, 한국 로비 의혹. 제 이름 석자가 의혹의 한가운데 놓였어요. 20년 동안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던 제 경력이 48시간 만에 도마 위에 오르놉니다. 집 앞에는 취재진이 진을 쳤어요. 전화기는 꺼도 진동이 멈추질 않았습니다. 동료들은 조심스럽게 연락을 피했어요. 그게 워싱턴이라는 도시가 작동하는 방식이니까요. 정치적으로 뜨거운 사안 옆에 서 있으면 불똥이 튀기 마련입니다. 다들 알고 있었어요.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다만 피할 생각이 없었을 뿐이에요. 청문회 당일 아침, 저는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상원 청문회장 건물 앞에 이미 카메라가 여러 대 설치돼 있었어요. 기자 한 명이 달려들었습니다. 챔버스 씨, 한마디만요. 저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어요. 청문회장 안으로 들어서자 방청석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기자들, 업계 관계자들, 그리고 누군지 알 수 없는 사람들. 증인석에 앉으니 마이크가 코앞에 있었어요. 위원석에는 상원 의원 12명이 일렬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중 몇몇은 시작 전부터 서류를 뒤적이며 저를 흐깃거렸어요. 저는 준비해온 자료를 테이블 위에 가지런히 올려놓았습니다. 3장의 문서였어요.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꺼낼 패였습니다. 의장이 의사봉을 두드렸습니다. 청문회가 시작됐어요. 첫 번째 질문은 텍사스 출신 상원의원이었습니다. 목소리가 컸어요. 마이크가 필요 없을 것 같았습니다. 챔버스 씨, 당신은 미국의 자존심을 팔았습니다. 9,450억 원짜리 사업을 왜 한국 기업에 넘긴 겁니까? 미국에는 이 일을 할 수 있는 기업이 없었습니까? 방청석이 웅성거렸어요.
몇몇 기자들이 빠르게 받아 적었습니다. 저는 잠시 눈을 감았어요. 이 질문이 나올 거라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준비도 했어요. 하지만 막상 저 마이크 앞에서 직접 듣고 나니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분노는 아니었어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안타까움이었습니다. 이 질문을 하는 의원이 지난 30년 동안 미국 철도 시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조금이라도 알고 있다면 저런 질문은 나올 수 없었을 테니까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마이크를 당겨 앉았어요. 의원님, 제가 처음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청석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숨을 한 번 고르고 입을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변명을 할 생각은 없었어요. 변명이 필요한 결정이 아니었으니까요. 다만 이 결정이 어떤 과정을 거쳐 나왔는지, 20년치 데이터가 무엇을 가리키고 있었는지, 그리고 미국 철도가 왜 지금 이 지경이 됐는지를 처음부터 끝까지 꺼내놓을 생각이었습니다. 왜 하필 한국이었냐고요? 그 답을 드리려면 저는 먼저 12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미국 철도가 어떻게 늙어왔는지, 중국이 어떻게 들어왔다가 쫓겨났는지, 일본이 왜 무너졌는지 그 이야기를 하나씩 꺼내다 보면 여러분은 자연스럽게 알게 되실 겁니다. 이건 운이 아니었습니다. 로비는 더더욱 아니었어요. 가장 까다로운 조건 안에서 가장 오래, 가장 정확하게 버텨온 결과였습니다. 50년에 걸쳐 조용히 쌓아온 존명이었어요. 청문회장의 12명 의원들 앞에서 저는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왜 한국이었는가를 설명하려면 먼저 미국 철도가 어떻게 지금 이 모습이 됐나는지부터 말씀드려야 해요. 왜냐하면 이 질문의 답은 현대로템이라는 기업에 있는 게 아니라 미국 철도가 스스로 만들어온 공백 안에 있었거든요. 1863년 1월, 런던 지하에서 세계 최초의 지하철이 처음으로 굉음을 내지르며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증기기관차였어요. 당시 런던 시민들은 이 어두운 철제 터널을 두고 지하 지옥이라 불렀다고 합니다. 매캐한 연기가 터널을 가득 채웠고 승객들은 손수건으로 코를 막으며 열차에 올랐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탔습니다. 도시가 이미 이 지옥 없이는 숨을 쉴 수 없는 몸이 돼 있었거든요. 그로부터 34년 뒤인 1897년, 미국 보스턴에서 북미 최초의 지하철이 개통됐습니다. 1904년에는 뉴욕이 그 뒤를 따랐어요. 두 도시 모두 런던의 성공을 보고 배웠고 비슷한 방식으로 도시 지하를 뚫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지금 보스턴과 뉴욕의 지하철은 기본 골격의 상당 부분을 여전히 그 시절 설계에 기배고 있습니다. 약 20년 전 설계 말이죠. 이게 어떤 수준이냐면요. 쉽게 말씀드리면 남북전쟁이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린 도면 위에 지금도 열차가 달리고 있는 겁니다. 미국 역사에서 가장 오래된 시절의 설계가 21세기 도심 한복판을 아직도 굴러다니고 있는 거예요. 기술이 뛰어나서 그렇게 오래 버텨온 게 아니에요.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그냥 돈을 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은 자동차와 도로에 모든 걸 쏟아부었어요. 주간 고속도로망이 전국을 거미줄처럼 뒤덮었고 항공산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그 사이 철도는 계속해서 늙어갔어요. 아무도 돌보지 않는 채로 조용히요. 저는 이 업계에서 20년을 일했습니다. 그동안 낡은 차량을 붙들고 씨름하는 교통국 담당자들을 수도 없이 봤어요. 부품이 단종됐는데 열차는 굴려야 하고 예산은 없는데 승객은 밀려드는 상황. 보스턴 지하철 담당자가 한 번은 저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지금 운행하는 차량 중에는 제조사가 이미 없어진 것도 있다고요. 회사가 망했는데 그 회사 열차가 아직도 승객을 실어 나르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미국 철도의 민낯이에요. 그리고 마침내 한계에 부딪혔을 때 미국이 꺼내든 해법이 바로 2조 달러짜리 연방 예산이었습니다. 2021년 11월 조 바이든 대통령은 초당적 인프라 투자법에 서명했어요. 향후 8년에 걸쳐 도로, 교량, 철도, 광대역 통신망 전반을 전면 교체하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규모만 보면 역대급이었어요. 언론은 대서특필했고 정치권은 박수를 쳤습니다. 저도 솔직히 기대가 됐어요. 드디어 미국 철도가 제대로 된 투자를 받겠구나 싶었거든요. 그런데 이 천문학적인 예산에는
조건이 하나 붙어 있었습니다. 바이 아메리카 규정이에요. 연방 보조금이 투입되는 철도 차량 사업에는 부품의 70% 이상을 반드시 미국산으로 조달해야 하고 최종 조립 역시 미국 국내에서 완료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얼핏 들으면 당연한 조건 같습니다. 미국 세금으로 미국 철도를 고치는데 미국산 부품을 써야 한다는 게 무슨 문제냐고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실상을 들여다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세계에서 인건비가 가장 비싼 나라 중 하나에서 재료를 사고 공장을 돌리라는 이 조건은 냉정하게 말해 외국 기업들에게 수익을 포기하고 들어오라는 요구였거든요. 철도 차량 한 편성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부품이 수만 개입니다. 그 70%를 미국에서 조달하고 미국 공장에서 조립하려면 비용이 천정부지로 올라가요. 미국 내 철도 부품 생산 기반 자체가 수십 년간 무너져 있었으니까요. 공급망을 처음부터 다시 짜야 하는 겁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재료도 없고 공장도 없는 곳에서 집을 지으라는 것과 비슷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포기했습니다. 유럽의 네로라는 철도 차량 제조사들도 이 조건 앞에서 고개를 저었어요. 수익이 나지 않는 시장에 굳이 뛰어들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저는 청문회장에서 여기까지 말하고 잠시 멈췄습니다. 의원들의 표정을 한번 살폈어요. 몇몇은 메모를 하고 있었고 몇몇은 팔짱을 낀 채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텍사스 출신 의원은 여전히 굳은 표정이었어요.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바로 이 조건 앞에서 중국과 일본이 각자의 방식으로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그 두 나라가 무너지는 과정을 저는 두 눈으로 직접 지켜봤어요. 어떻게 무너졌는지 말씀드리기 전에 한 가지만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120년 된 지하철을 고치는 나라가 왜 그 일을 남의 나라, 기업에 맡겨야 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미국 스스로 그 능력을 오래전에 포기했기 때문이에요. 도로를 닦고 하늘길을 여는 동안 땅 밑은 아무도 돌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공백이 결국 외부에서 채워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었어요. 이것이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청문회장 안은 조용했습니다. 저는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서류 중 첫 번째 문서를 집어들었어요. 2014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기록이었습니다. 중국 이야기를 시작할 차례였어요. 여러분, 숫자 하나를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1억 5,500만 달러입니다. 하나로 약 2천억 원이 넘는 금액이에요. 이게 뭔지 아십니까? 2014년 12월 중국 국영기업 CRRC가 보스턴 MBTA의 오렌지, 라인과 레드라인 차량 교체 사업에 입찰 하면서 차순위 업체보다 낮게 써낸 금액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2천억 원을 그냥 깎아서 들어온 거예요. 언젠사보다 2천억을 더 싸게 부른 겁니다. 총 계약 규모는 5억 6,500만 달러였어요. 예산 부족에 시달리던 보스턴 교통당국 입장에서는 거절하기 어려운 조건이었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돈이 없는데 2천억을 더 싸게 해준다는데 어느 교통국이 버티겠습니까? 계약서에 도전이 찍혔습니다. 중국은 그렇게 미국 철도 시장의 문을 열었어요. 저는 당시 이 계약을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솔직히 불편했어요. 가격이 너무 낮았거든요. 저 가격으로 어떻게 수익을 내겠다는 건지 계산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업계에서도 말들이 많았어요. 시장을 선점하려는 의도라는 말, 손해를 감수하고 발판을 마련하려는 전략이라는 말, 그 말들이 전부 맞았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납품이 시작되자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도어가 주행 중에 오작동했어요. 멀쩡히 달리던 열차 문이 갑자기 열리거나 닫히지 않는 겁니다. 브레이크 결함도 보고됐습니다. 그리고 배터리 폭발까지 이어졌어요. 지하철 터널 안에서 배터리가 폭발한다는 게 어떤 상황인지 상상이 되십니까? 승객들이 타고 있는 열차 안에서요. 보스턴 교통당국은 결국 중국 측에 공식 서한을 보냈습니다. 16개 항목에 달하는 결함을 조목조목 적어서 공개적으로 지적한 거예요. 외교적 표현을 다 걷어내고 말하면 이건 불량품이라는 공식 선언이었습니다. 납기 지연도 습관처럼 반복됐어요. 언제 들어오냐고 물으면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했습니다. 조금이 몇 달이 되고 몇 달이 1년이 됐어요. 보스턴 교통당국은 낡은 차량을 폐차도 못하고 억지로 굴려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새 차량이 제때 안 들어오니까요.
승객들은 고장난 열차에 탔고 현장 직원들은 땜질 수리를 반복했어요. 제가 직접 현장 보고서를 들여다봤을 때 느낀 건 한 가지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납기 지연이 아니라 품질 관리 시스템 자체가 없는 거구나 하는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중국의 결정타는 따로 있었습니다. 2019년 발효된 국방수권법이에요. 연방 보조금으로 중국 국영기업의 버스와 철도 차량을 구매하는 것을 전면 금지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안보였어요. 감시 카메라와 통신 장비를 통한 정보 유출 우려가 핵심 근거였습니다. 지하철 차량 안에 설치된 카메라와 통신 장비가 중국 본사로 데이터를 보낼 수 있다는 거예요. 도심 한복판에 달리는 열차가 정보 수집 장치가 될 수 있다는 우려였습니다. 많은 말이었어요. 저도 그 가능성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이 법 하나로 중국의 미국 철도 시장 진출 시도는 사실상 막을 내렸어요. 가격으로 들어왔다가 품질로 무너지고 안보로 쫓겨난 겁니다. 5억 달러짜리 계약이 결국 미국 시장에서 중국의 마지막 흔적이 됐어요. 중국이 퇴장한 자리에서 일본은 쾌재를 불렀을 겁니다. 적어도 2021년 10월 12일 이전까지는요. 그날 오후 워싱턴 블루라인의 로슬링과 알링턴 사이 터널 구간에서 열차 한 편성이 탈선했습니다. 콩 하는 소리와 함께요. 승객 187명을 태운 가와사키 제7000 시리즈 8량 편선이었어요. 다행히 대형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이 촉발한 후폭풍은 어마어마했어요. 당국은 즉각 7000 시리즈 전 차량에 대한 정밀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어요. 협선 48량 전체에서 바퀴 이상 징후가 확인된 겁니다. 차샘 408량이요. 워싱턴 메트로 안전위원회는 2021년 10월 17일 7000 시리즈 전 차량의 즉시 운행 중단을 명령했습니다. 유배 말하겠다. 전체 운행 차량의 약 60%예요.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의 지하철이 하루아침에 절반 이상 멈춰선 겁니다. 출근길 시민들이 지하철역 앞에서 발을 동동 구르는 장면이 전국 뉴스에 나왔어요. 수도의 교통이 마비됐습니다. 조사 결과 탈선의 직접 원인은 바퀴 이탈이었어요. 바퀴가 축 위에서 조금씩 바깥으로 밀려나면서 괴간보다 넓어졌고 결국 선로를 이탈한 겁니다. 설계 결함이었어요. 저는 청문회장에서 여기까지 말하고 잠시 멈췄습니다. 수십 년의 신뢰, 일본 철도 기술은 세계가 인정하는 수준이었어요. 신칸센이 상징하는 정밀함, 정시성, 그 브랜드가 워싱턴 터널 안에서 단 한 번의 쿵 소리와 함께 무너졌습니다. 신뢰는 한 번 흔들리면 회복에 오랜 시간이 걸리기 마련이에요. 그것도 승객이 타고 있는 열차가 탈선한 사고라면요. 저는 의원들을 천천히 들어봤습니다. 중국은 가격으로 들어왔다가 쫓겨났습니다. 일본은 수십 년의 신뢰가 하루아침에 무너졌어요. 그렇다면 그 자리에 남은 건 누구였을까요? 원청석이 조용했습니다. 텍사스 출신 의원이 처음으로 팔짱을 풀었어요. 저는 테이블 위에 두 번째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청문회장 안의 공기가 조금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텍사스 출신 의원이 팔짱을 푼 건 작은 변화였지만 저는 그걸 놓치지 않았어요. 중국이 퇴장하고 일본이 무너진 이야기까지 꺼내놓으니 방청석도 조용해졌습니다. 이제 진짜 이야기를 꺼낼 차례였어요. 저는 테이블 위에 두 번째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현대로템이라는 이름이 제 심사 서류에 처음 올라왔을 때 저는 반신반의했습니다. 한국? 철도 차량을? 저는 20년 동안 이 업계에 있었지만 현대로템을 강력한 경쟁자로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자동차는 알았습니다. 현대자동차라면 미국 도로에서 흔하게 보이니까요. 하지만 철도 차량은 전혀 다른 영역이었어요. 진입장벽이 높고 기술 축적에 수십 년이 걸리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처음엔 그냥 서류를 훑어봤어요. 형식적으로요. 그런데 숫자들이 저를 붙잡기 시작했습니다. 2004년 현대로템이 미국 시장에 처음 발을 디딘 해예요.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에 미국 법인을 설립했습니다. 그리고 5년 뒤인 2009년 같은 지역에 생산 공장을 지었어요. 공장을 짓는다는 게 단순한 투자가 아닙니다. 미국 땅에 뿌리를 내리겠다는 선언이에요. 바이 아메리카 규정을 피하는 게 아니라 그 조건 안으로
정면으로 들어오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서류를 한 장 한 장 넘겼어요. 남동 펜실베이니아 교통국 전동차 120량 공급 첫 실적이었습니다. 그 다음 보스턴이었어요. 2008년 첫 계약을 시작으로 2019년, 2024년 8월, 2024년 11월까지 연속으로 추가 수주를 받아냈습니다. 2024년 8월 계약은 한화로 약 2,400억 원, 규모의 41량. 11월 계약은 한화로 약 4천억 원 규모의 83량이었어요. 보스턴 한 곳에서만 누적 238량입니다. 주섬38량이요? 쉽게 말씀드리면 보스턴 지하철을 달리는 열차 상당수가 이미 현대로템 차량이라는 뜻이에요. 보스턴 시민들은 매일 아침 현대로템이 만든 열차를 타고 출근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실을 알고 있는 보스턴 시민이 몇이나 될지는 모르겠지만요. 그리고 덴버였습니다. 덴버 교통국 담당자의 공식 발언이 서류에 적혀 있었어요. 저는 이 문장을 처음 읽었을 때 잠시 멈췄습니다. 30년 만에 납기를 제대로 맞춘 첫 번째 업체. 여기서 30년이라는 숫자가 중요해요. 현대로템이 잘했다는 칭찬이기도 하지만 그 이전 30년 동안 미국 철도 시장에서 납기를 제대로 맞춘 업체가 단 한 곳도 없었다는 고백이기도 하니까요. 30년입니다. 제가 이 업계에 들어오기도 전부터 납기 지연은 업계의 관행처럼 굳어져 있었던 거예요. 저는 서류를 내려놓고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바이 아메리카 규정은 분명 까다로운 조건이에요. 많은 기업들이 이 조건 앞에서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현대로템은 달랐어요. 불평 없이 받아들였습니다. 부품 공급망을 직접 발로 뛰며 개척했고 미국 노동자들의 손으로 조립을 완성했어요. 그러면서도 열차의 심장부인 핵심 설계와 품질 관리는 한국 본사, 엔지니어들이 직접 담당하는 이중구조를 만들어냈습니다. 미국의 규정을 충족하면서도 한국의 기술력을 유지하는 방식이었어요. 저는 이 구조를 파악하는 순간 솔직히 감탄했습니다. 영리한 전략이었어요. 하지만 영리함만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양을 납기 한 번 어기지 않고 납품한다는 건 전략이 아니라 실력의 문제거든요. 공차 관리, 용접 품질, 배선 처리, 제동 시스템의 내구성. 이 기준들이 조금이라도 느슨해지면 그 결과는 가와사키 7000 시리즈처럼 터널 안에서 갑자기 나타납니다. 바퀴가 스르륵 밀려나는 형태로요. 현대로템은 그 기준을 한 번도 느슨하게 하지 않았어요. 저는 직접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서류만으로는 부족했어요. 제 눈으로 봐야 했습니다. 저는 펜실베이니아 공장 방문을 신청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저는 예상하지 못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백발의 노인이었어요. 공장 한쪽 구석에서 용접 부위를 직접 눈으로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작업복 차림이었는데 주변 젊은 엔지니어들이 그 노인 곁을 지나칠 때마다 고개를 숙였어요. 저는 옆에 있던 공장 관계자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저분이 누구십니까? 관계자가 작은 목소리로 답했어요. 김영수 박사님입니다. 현대로템 초창기부터 함께 하신 분이에요. 김형수. 저는 그 이름을 메모했습니다. 공장 관계자가 간단히 설명해 줬어요. 현대로템 초창기 설계팀에서 일했고 수십 년 전 은퇴했지만 지금도 자문역으로 현장에 나온다고 했습니다. 나이가 70에 가깝다고 했어요. 저는 그 노인이 용접 부위를 들여다보는 모습을 한동안 바라봤습니다. 주변이 시끄러운데도 완전히 집중한 표정이었어요. 마치 수십 년 전부터 이 자리에 서 있었던 사람처럼요. 저는 통역을 통해 말을 걸었습니다. 잠시 시간을 내주실 수 있겠습니까? 김영수 씨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그리고 저를 한번 훑어봤습니다. 연기하는 눈빛은 아니었어요. 그냥 담담했습니다. 그는 작업 장갑을 벗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먼저 물었습니다. 언제부터 이 일을 하셨습니까? 그는 잠시 생각하는 듯 했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1970년대부터입니다. 1970년대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잠깐 멈췄어요. 1970년대면 제가 태어나기도 전입니다. 그 시절 한국이 어떤 나라였는지 저는 역사책에서 읽은 것 말고는 잘 몰랐어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그때 한국에도 철도 차량 기술이 있었습니까? 김영수 씨가 작게 웃었습니다. 없었죠.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는 그 시절 이야기를 천천히 꺼내놓았습니다.
1970년대 한국은 철도 차량을 스스로 만들 기술이 없었어요. 선진국이 쓰던 차량을 수입하거나 기술을 받아와 조립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일본 기술자들이 도면을 들고 왔고 한국 기술자들은 그 옆에서 보조 역할을 했어요. 김영수 씨도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일본 기술자 뒤에 서서 도면을 들여다보고 메모하고 외웠어요. 기술을 가르쳐준다기보다는 시켜주는 일을 했다는 표현이 더 정확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거기서 포기하지 않았어요. 밤마다 도면을 다시 그렸다고 했습니다. 낮에 본 것들을 기억해셔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도서관에서 찾았고 그래도 모르면 일본 기술자에게 질문했어요. 때로는 무시당했고 때로는 핀잔을 들었습니다. 그래도 계속했어요. 왜냐고 물었더니 그는 잠시 먼 곳을 바라보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직접 만들어야 할 테니까요. 저는 그 말이 한동안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직접 만들어야 할 테니까요. 1970년대에 일본 기술자 뒤에서 도면을 베끼던 청년이 품었던 생각이에요. 그 청년이 지금 이 공장 안에 백발이 된 채 서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공장에서 만들어진 열차가 지금 보스턴과 덴버를 달리고 있어요. 저는 공장 안을 다시 둘러봤습니다. 미국 노동자들이 조립 라인에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용접 불꽃이 튀었고 부품들이 정확한 위치에 맞춰 조여졌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사이에 한국 엔지니어들이 있었어요. 클립보드를 들고 수치를 확인하거나 조립 상태를 눈으로 직접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미국 노동자의 손과 한국 엔지니어의 눈이 함께 움직이는 현장이었어요. 저는 김영수 씨에게 물었습니다. 철도 차량을 만드는 일이 반도체처럼 정밀한 기술이 필요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는 고개를 저었어요. 다른 종류의 정밀함이 필요합니다. 이 열차는 하루에도 수백 번 출발하고 멈추기를 반복해요. 영하의 날씨에도 한여름에도 수십 년 동안요. 공차 관리가 조금이라도 느슨해지면 바퀴가 밀려납니다. 용접이 한 군데라도 약하면 진동이 쌓이고 쌓여서 어느 날 터져요. 배선이 조금이라도 잘못되면 도어가 오작동합니다. 이 기준들은 타협이 없어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가와사키 7000 시리즈 사고 보고서를 떠올렸습니다. 바퀴가 축 위에서 조금씩 바깥으로 밀려나면서 선로를 이탈했다는 내용이었어요. 공차 관리의 문제였습니다. 김영수 씨가 말한 바로 그것이었어요. 저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물었습니다. 왜 아직도 현장에 나오십니까? 은퇴하셨다고 들었는데요. 그는 잠시 공장 안을 바라봤습니다. 조립 라인 위에서 차체가 천천히 모습을 갖춰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가 답했습니다. 이 열차가 제 시간에 도착해야 하니까요. 짧은 한마디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말의 무게를 느꼈어요. 이 사람은 1970년대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이 일을 놓지 않았던 겁니다. 기술도 없던 나라에서 시작해서 남의 도면을 베끼던 자리에서 시작해서 지금은 미국 심장부를 달리는 열차를 만드는 자리까지 왔어요. 그리고 그건 이 노인 한 명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 시절을 함께 버텨온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였어요. 저는 공장을 나서면서 한 가지를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이건 기업의 성공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한 세대가 맨손으로 일궈낸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의 결과물이 지금 보스턴과 덴버의 터널 안을 달리고 있는 거예요. 저는 워싱턴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내내 그 생각을 했습니다. 최종 심사 결정을 내리기까지 사실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어요. 데이터는 이미 명확했습니다. 워싱턴으로 돌아온 저는 곧바로 최종 심사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펜실베이니아 공장에서 돌아온 뒤로 머릿속이 분주했어요. 김용수 씨의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이 열차가 제 시간에 도착해야 하니까요. 짧은 한마디였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가 가볍지 않았어요. 저는 책상 앞에 앉아 서류들을 다시 펼쳤습니다. 감정은 감정이고 심사는 심사였으니까요. 최종 심사 테이블에는 3개의 제안서가 올라왔습니다. 일본, 프랑스, 그리고 현대 로템이었어요. 논쟁자들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일본은 가와사키 탈선 사고에 후폭풍이 있었지만 수십 년간 쌓아온 기술력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었어요. 프랑스는 유럽 최고 수준의 철도 기술을 자랑하는 나라였습니다. 알스톰이라는 이름은 업계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었어요. 심사위원회가 열렸습니다. 회의실 안에는 저를 포함해 심사위원 5명이 앉아 있었어요. 각자 앞에
3개의 제안서가 놓였습니다. 회의가 시작되자마자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어요. 위원 한 명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현대로템은 리스크가 있습니다. 미국 시장 경험이 유럽이나 일본에 비해 짧아요. LA 같은 대규모 프로젝트를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예상했던 말이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이 거들었어요. 정치적인 부분도 고려해야 합니다. 지금 미국 내 제조업 보호 여론이 강한데 한국 기업을 선택하면 의회에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방안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그제야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리스크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가 자료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테이블 위에 준비해온 서류를 꺼냈어요. 3장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보스턴 MBTA가 중국 CRRC에 보낸 공식 서한이었어요. 16개 결함 항목이 조목조목 적혀 있었습니다. 도어 오작동, 브레이크 결함, 배터리 폭발. 저는 그 서류를 테이블 가운데에 밀었어요. 이게 리스크입니다. 두 번째 서류는 워싱턴 메트로 안전위원회의 운행 중단 명령서였어요. 2021년 10월 17일자 가와사키 7000 시리즈 748 양 전면 즉시 운행 중단. 저는 그 서류도 테이블 가운데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것도 리스크입니다. 세 번째 서류는 덴버 교통국의 공식 감사 서한이었어요. 저는 그 서류를 펼치며 핵심 문장에 손가락을 짚었습니다. 30년 만에 납기를 제대로 맞춘 첫 번째 업체. 덴버 교통국이 공개석상에서 현대로템에 대해 한 말입니다. 30년입니다. 이 방에 계신 분들 중에 미국 철도 조달 현장에서 30년 동안 납기를 제대로 맞춘 업체를 본 적 있으신 분 계십니까?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현대로템은 2004년에 미국의 법인을 세웠습니다. 2009년에 공장을 지었어요. 바이 아메리카 규정을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부품 70% 미국산 조달. 최종 조립 미국 내 완료. 이 조건 앞에서 포기한 기업이 얼마나 많았는지 우리 모두 알고 있지 않습니까? 현대로템은 그 조건을 20년 동안 지켜왔어요. 보스턴에서 238량, 덴버에서 납기 100%, 그리고 지금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했어요. 저는 잠시 멈췄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리스크가 어디 있는지 다시 한번 보시죠. 심사위원들이 테이블 위에 3장 서류를 내려다 봤습니다. 중국의 결함 공문, 일본의 운행 중단 명령서, 그리고 덴버의 감사 서한. 숫자는 명확했어요.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표결이 진행됐습니다. 만장일치였어요. 저는 회의실에 나서면서 창밖을 잠시 바라봤습니다. 워싱턴의 하늘이 낮게 깔려 있었어요. 이 결정이 발표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언론이 들끓을 거고 의회가 움직일 거고 제 전화기가 불이 날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됐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저는 한 가지 확신이 있었어요. 데이터 앞에서 흔들릴 이유가 없었습니다. 저는 청문회장으로 돌아온 지금도 그 확신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테이블 위에 3장 서류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으니까요. 중국은 가격으로 들어왔다가 쫓겨났고 일본은 신뢰로 버텼다가 무너졌습니다. 그 자리에 남은 건 20년 동안 조용히 증명해온 한 기업이었어요.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기록이었어요. 청문회장으로 돌아온 저는 마이크 앞에 다시 앉았습니다. 회상이 끝났어요. 지금까지 제가 꺼내놓은 이야기들, 미국 철도의 노후화, 중국의 퇴장, 일본의 추락, 펜실베이니아 공장에서 만난 백발의 노인, 그리고 심사 테이블 위에 3장 서류까지 그 모든 과정이 오늘 이 청문회장에서 심판받고 있었어요. 텍사스 출신 의원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챔버스 씨, 당신 이야기는 잘 들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미국 기업이 아닌 외국 기업을 선택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아요. 미국 납세자들의 돈으로 한국 기업을 키워줘야 합니까? 저는 잠시 그 의원을 바라봤습니다. 이 질문도 예상했어요. 그리고 사실 이 질문이야말로 오늘 제가 가장 정확하게 답해야 할 질문이었습니다. 의원님, 질문을 하나 드려도 되겠습니까? 의원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2025년 현재 캘리포니아 리버사이드에 북미 최초의 철도 전장품 생산 공장이 문을 열었습니다. 현대로템이 지은 공장이에요. 그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미국 노동자들입니다.
펜실베이니아 공장도 마찬가지예요. 바이 아메리카 규정에 따라 부품의 70% 이상을 미국에서 조달하고 미국 노동자들의 손으로 조립합니다. 납세자들의 돈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방청석이 술렁거렸어요.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 로템이 지금 바라보는 다음 목표는 뉴욕입니다. 뉴욕 메트로 노후 전동차 500량 이상을 교체하는 사업에 현재 입찰이 진행 중이에요. 경쟁자는 일본과 프랑스입니다. 만약 이 사업마저 현대 로템이 수주한다면 미국에서 가장 큰 세 개의 도시 LA와 보스턴과 뉴욕의 지하철이 모두 한국 기업의 손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세계에서 가장 까다로운 보호무역 장벽을 치고 있는 나라에서요. 회의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의원님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건 한국 기업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미국 철도가 스스로 만들어온 공백을 누가 가장 정직하게 채웠는가에 대한 이야기예요. 중국은 가격으로 들어왔다가 품질로 무너졌고 안보로 쫓겨났습니다. 일본은 수십 년의 신뢰가 터널 안에서 한순간에 무너졌어요. 그 자리를 채운 건 화려한 로비도 아니었고 파격적인 저가도 아니었습니다. 20년 동안 한 번도 납기를 어기지 않은 기록이었어요. 30년 만에 납기를 제대로 맞춘 첫 번째 업체. 이 말이 얼마나 무거운 말인지 이 업계에 계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텍사스 출신 의원이 잠시 시선을 내리깔았어요. 저는 계속했습니다. 저는 이 결정을 내리기 전에 펜실베이니아 공장을 직접 찾아갔습니다. 그곳에서 나이가 70에 가까운 한국인 엔지니어를 만났어요. 1970년대에 일본 기술자 뒤에서 도면을 베끼던 청년이었습니다. 기술도 없고 돈도 없던 나라에서 시작해서 남의 것을 보고 배우고 또 배워서 지금은 미국 땅에 공장을 세우고 미국 심장부를 달리는 열차를 만들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왜 현장에 나오시냐고 물었더니 그분이 이렇게 답했습니다. 저는 잠시 멈췄어요. 이 열차가 제 시간에 도착해야 하니까요. 관청석이 조용했습니다. 누군가 헛기침을 했어요. 저는 마이크를 똑바로 바라보며 마지막 말을 꺼냈습니다. 의원님, 저는 한국 기업을 선택한 게 아닙니다. 50년에 걸쳐 가장 정직하게 증명해온 기록을 선택한 겁니다. 그 기록이 만들어지기 시작한 건 1970년대 일본 기술자 뒤에서 도면을 베끼던 그 자리에서였어요. 그리고 그 기록은 지금 이 순간에도 보스턴과 덴버와 LA의 터널 안에서 계속 쌓이고 있습니다. 오늘도 제 시간에 출발하고 제 시간에 도착하면서요. 방청석에서 조용한 박수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의장이 의사봉을 두드렸어요. 텍사스 출신 의원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봤어요. 그가 테이블 위의 서류를 다시 한번 내려다보는 것을요. 청문회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청문회가 끝나고 저는 한동안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관청객들이 하나둘 빠져나갔어요. 기자들이 카메라를 정리했고 의원들이 보좌관들과 함께 회의실을 떠났습니다. 텍사스 출신 의원은 나가면서 저를 한번 돌아봤어요. 말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에서 처음과는 다른 무언가를 느꼈어요. 적대감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동의도 아니었어요. 굳이 표현하자면 생각에 잠긴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짐을 챙겼어요. 그날 저녁, 저는 보스턴행 기차표를 끊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냥 직접 타보고 싶었습니다. 심사위원으로서가 아니라 그냥 한 명의 승객으로요. 다음날 아침, 보스턴 사우스 스테이션에 도착한 저는 지하철역으로 내려갔습니다. 출근 시간이었어요. 플랫폼에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직장인들, 학생들, 유모차를 끄는 부모들. 저마다의 아침을 시작하고 있었어요. 열차가 들어왔습니다. 저는 열차 옆면을 바라봤어요. 은빛 차체 위에 작은 글씨로 새겨진 이름이 있었습니다. 휴다이 로템. 이 이름을 알아보는 사람이 플랫폼에 몇이나 될지 저는 알 수 없었어요.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사람들은 그냥 탔어요. 문이 열리면 들어가고 문이 닫히면 각자의 생각에 잠기는 거죠. 열차가 어디서 만들어졌는지, 누가 설계했는지, 그 이름 뒤에 어떤 이야기가 있는지 궁금해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저는 열차에 올랐어요. 자리에 앉으니 차체가 부드럽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소음이 생각보다 조용했어요. 진동도 크지 않았습니다. 저는 창밖으로 어두운 터널이 스쳐 지나가는 걸 바라봤어요. 1897년에 처음 뚫린 터널입니다. 협 20년이 넘은 터널이에요. 그런데 그 안을 달리는 열차는 달랐습니다. 제 것이었어요. 그리고 제 시간에 달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김영수 씨를 떠올렸습니다. 1970년대 기술도 없고 돈도 없던 나라. 일본 기술자 뒤에서 도면을 베끼던 청년. 그가 밤마다 혼자 도면을 다시 그리면서 품었던 생각. 언젠가는 우리가 직접 만들어야 할 테니까요. 그 언젠가가 지금 이 터널 안에서 달리고 있었습니다. 보스턴 시민들은 모르겠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잠깐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1970년대 한국은 철도 차량을 스스로 만들 기술이 없었습니다. 선진국이 쓰던 차량을 수입하거나 기술을 받아와 조립하는 것이 전부였어요. 그 시절 한국이 수입해온 차량들이 달리던 노선 위를 지금은 한국이 만든 차량이 미국 땅에서 달리고 있습니다. 반세기가 채 안 되는 시간 안에 벌어진 일이에요. 이게 대단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세계에서 가장 까다로운 보호무역 장벽을 치고 자국산 우선을 외치는 나라에서 그 조건을 가장 충실하게 충족하면서도 가장 정확하게 납품한 기업이 한국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가격으로 들어왔다가 쫓겨났어요. 일본은 수십 년의 신뢰가 터널 안에서 무너졌습니다. 현대로템은 그 틈새를 파고든 게 아니에요. 가장 까다로운 조건 안에서 가장 오래, 가장 정확하게 버텨온 결과를 받아든 겁니다. 열차가 역에 멈췄습니다. 문이 열리고 사람들이 내렸어요. 또 다른 사람들이 탔습니다. 열차는 다시 출발했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한 정거장을 더 타고 가기로 했어요. 이 열차가 달리는 걸 조금 더 느끼고 싶었거든요. 창밖으로 터널이 다시 이어졌습니다. 어두운 터널 속을 묵묵히 달리는 은빛 열차. 그 위에 새겨진 이름이 한국 기업의 것이라는 사실을 매일 아침 보스턴과 LA와 덴버의 시민들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열차는 오늘도 제 시간에 출발하고 제 시간에 도착해요. 단 한 번의 납기도 어기지 않고 단 한 번의 결함 공문도 받지 않고요. 저는 창에 이마를 살짝 기댔습니다. 그리고 혼자 중얼거렸어요. 내가 선택한 게 아니야. 그들이 증명한 거지. 50년에 걸쳐서 열차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터널 끝을 향해 조용히, 정확하게 달리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현대로템 한 기업의 성공담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던 자리에서 시작해서 남의 것을 보고 배우고 포기하지 않고 버텨온 한 세대의 이야기예요. 일본 기술자 뒤에서 도면을 베끼던 그 청년들이 지금 이 열차를 만든 겁니다. 그분들이 흘린 땀이 지금 보스턴과 덴버와 LA의 터널 안을 달리고 있어요. 그 시절을 살아내신 분들 기억하십니까? 아무것도 없던 그 시절을요. 그 시절의 대한민국이 지금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터널은 어둡습니다. 하지만 열차는 멈추지 않아요. 그리고 그 열차 위에는 우리가 아는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1970년대 남의 나라 기술자 뒤에서 도면을 베끼던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 나라가 반세기도 채 지나지 않아 세계에서 가장 까다로운 보호무역 장벽을 정면으로 뚫고 미국의 심장부를 달리는 열차를 만들어냈어요. 중국은 돈으로 안 됐고 일본은 기술로도 버티지 못했습니다. 한국은 그냥 묵묵히 진명했어요. 오늘도 제 시간에 출발하고 제 시간에 도착하면서요. 이게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댓글에 대한민국 최고 한마디만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